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네, 매일의 힌트가 쌓이면 큰 아이디어로 여러분께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일리 힌트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앞서서 박근영 부장님은 어떤 운동 주로 하십니까? 최근에 정말 시간이 안 돼서 운동을 못 했고요. 네. 평소에는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대중교통 아, 이용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걸로 좀 이제 자주 걷기로 하고, 역시 그다음에 걷기군요. 예, 최근에 한 15년 전에 던져버렸던 골프채를 다시 구입을 해서 그래요? 이제, 예, 4월부터 이제 열심히 다시. 골프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한참 골프가 정말 대유행을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살짝 유행기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이시군요. 예. 네. 역발상으로 이제 해야죠. 역시 투자도 골프도 역발상이다. 그렇죠. 지금서야 시기적으로 싸다. 피클 때 들어가면은 뭐 비싸죠. 역시 다행입니다. 네, 그 채도 되게 요즘 싸게 팔더라고요. 아마 그 작년에 한참 막 배웠던 분들이 올해 아마 싸게 파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중고 아니고 새 걸로 사도 네. 최근에 이제 가격을 굉장히 좋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네. 구할 수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부장님도 혹시 저는 골프 끊으셨군요. 예. 네. 저도 15년 전에 끊었습니다. 네. 일이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네. 둘째 또 낳고 하니까 또 안 되고 해서 그냥 골프채 버려버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네. 또 그 집사람하고 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집사람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골프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운동은 네. 뭐 각자 혼자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부터 한번 하고 섹터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약세를 보인 점,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됐고 미중 갈등도 다소 좀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는 일단 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가 시작됐는데요. 기관도 선물 매수만 출발되고 현물은 팔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후에 30분 만에 외국인이 선물 7천억 이상, 30분 만에 7천억을 팔더라고요, 선물을.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아침부터 조짐이 좀 좋지 못했는데 시장 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환율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1320원대를 돌파했고 연중 최고치인 1329원에 이제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약이나 바이오,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좀 쉬면 뭐가 갈까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 때 IT나 뭐 제약바이오 후보군에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엔터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수가 하락 중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확대했고 11시를 넘어가면서 외국인 선물이 그 시간쯤에 1조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그 시간대에 저점을 하향 돌파를 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분을 전부 되돌리는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대체로 약세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KIT 이쪽도 분리막 관련주는 아주 차별적으로 오는 급등세를 보였다 볼 수 있고요. 코스피는 대부분 업종이 약세인 가운데 의약품과 건설, 자동차 등 일부 이제 압축적인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희귀금속 관련주라든지 시멘트, 철강, 중소형 철강주, 그다음에 엔터 등이 강세를 보였고 이 시간쯤에 오전에 중국의 3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3개월 연속 반등세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3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50.8, 예상이 55, 그리고 2월 달에도 55였기 때문에 모두 상회하는 레벨이었고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서는 중국 관련된 가계 소비 심리나 어떤 회복에 결국 이제 반영될 것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일단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 볼 수 있는데요. 달러 강세 여파에 외국인 수급에 비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고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오늘 장중에 선물 2조 1천억 이상 순매도가 장중에 나왔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일간 기준 최대 순매도 규모고요. 시총 상에 따라서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등이 대부분 이제 하락하면서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양시장 대량 매도 속에 전기전자, 철강, 금융업종 매도가 나왔고
그나마 의약품이라든지 기계, 운수 장비는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은 의약품 업종 매수 그리고 전기전자는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기관 외국인 양주체가 엔터 정도만 매수를 보였고요. 뭐 업종별로는 역시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그룹 등의 중심으로 의약품이 강세를 보였고 네. 정부의 마이크로바이옴 투자 소식이 역시 이제 오늘도 영향을 미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보합권 유지되면서 중국의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소식에 네. 대체 소재 페라이트 마그네트 생산하는 유니온이 장중에 상한가를 갔고요. 반면 이제 의료정밀이 가장 부진했고 반도체 2차 전지 약세형의 전기전자도 수익률이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나 PNT, 첨보 등의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는 견조한 상승세가 그나마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매물을 출회하면서 네. 하락을 했는데 업종별로는 유통, 오락문화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엔터가 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하이브가 급등했고요. YG엔터라든지 SM 이런 쪽도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대략 요 정도 느낌이었고요. 혹시 우리 부장님은 오늘 시장에서 요거는 좀 뭐 좀 의미 있네. 요렇게 좀 보였던 아니 혹은 뭐 좀 눈에 띄었던 섹터라든지 뭐 좀 있었습니까? 의미 있던 거는 네. 이제 코스닥 지수가 30분 막판에 네. 올라왔는데 아. 에코프로 BM이 5% 이상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 막판에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은 거의 반등이 없었고 음흠. 그게 조금 오늘 특징적이었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어떤 섹터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부장님? 역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어제 오늘 대부분 또 괜찮았는데요. 뭐 이틀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내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현상만 놓고 보면 오늘도 꽤 괜찮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인체 내부의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장과 관련된 그런 그렇습니다. 기술이 많았고요. 네. 주로 이제 발효식품에 활용됐는데 20년 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에 응용을 시도했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스위스 제약사에서 개발한 디피실 감염증 치료제인 레비오타가 최초로 FDA 승인을 획득하면서 이 시장이 열린다 볼 수 있습니다. 세레스 테라퓨틱스의 뭐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치료제죠. 이달 4월 26일 정도에 FDA 허가를 또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서 두 번째 또 약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이제 4천억 투자 결정이 계속된 상황이었고요. 히비체는 지난 4일날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종목이 말됐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 지놈 앤 컴퍼니, 고바이오랩, 이뮤노바이옴, 그다음에 HEM파마 이렇게 주축이 돼서 결성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갔었고요. 지노앤컴퍼니, 뭐 고바이오랩 뭐 이런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회사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CJ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첫랩 인수를 해서 맞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네. 여기 테마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지분을 44%인가요? 뭐 인수하면서 첫랩 지분을. 네네 그렇게 네. 했고 아마 그쪽도 이제 이와 관련된 그 뭐 이렇게 대장 미생물인가요? 그게 5천 개 이상인가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사명을 어제도 변경한 거죠. 어디 첫랩이? 예. CJ CJ 바이오 사이언스로. 이게 인수되면서 그렇게 이름을 아예 이제 CJ 예. 붙여서 바꿨군요. 예. 네네. 네, 첫랩이 예. 그 천종 뭐 대표이신데 예. 제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한국이 사실은 뭐 지난 10년간 놓고 보면은 네.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특허가 1,782건 중에 미국 다음으로 특허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네. 일단 발효 쪽으로는 뭐 된장, 김치 이건 좀 아닙니까? 예, 예. 아, 맞죠. 뭐 맞죠, 사실 맞죠. 이제 네. 또 장과 관련된 이슈도 유산균. 상당히, 유산균 같은 것도 네. 많이 하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면이 있고 뭐 국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바이오랩이나 지노맨 컴퍼니 등이 이제 일단 기반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네. 관련된 종목으로 특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CJ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고바이오랩, 지노맨 컴퍼니, 뭐 종근당 바이오 이쪽도 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청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네. 상당히 좀 지난번부터 다소 좀 이제 제약바이오도 조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게 있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그룹이
그룹이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빅파마들이 바닥에서 반등한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전반에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존슨앤존슨이 4.5% 급등, 유나이티드 헬스가 3.2%, 파이자가 1.6%, 일라이 릴리가 2.2%, 그리고 머크사가 2.8%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그 빅파마들의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공동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K바이오 관련해서 AACR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항암 관련된 신약 연구 개발 성과를 하는 학회가 이제 발행되는데 4월 14일부터 19일까지인가요? 학회에 진행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참가 기업들 리스트는 매드팩토, 그다음에 한미약품, ST큐브, 루닛, 지노맨 컴퍼니, 앱클론, 제일약품, ABL 바이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미약품이 미국 암연구학회 이번에 발표되는 가운데 가장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많은 7건의 연구 성과가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네. 한미약품이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의 종목 그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엄브렐라 리서치에서 이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바이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이게 그 흐름입니다. 이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다 되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일 높을 때가 저 코로나 때였죠? 네, 그 14%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14%가 시총 기준으로. 네,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서.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서. 네, 바이오 업종 시총이 14%를 이제 차지했던 컸네. 게 예. 2020년에서 21년 그 사이에 아주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거의 8%대 뭐 중반 이 정도까지 빠졌고 코로나 이전의 어떤 최저점까지 거의 이제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이게 살짝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수급 쪽으로 아마 조금 제약바이오 쪽이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기술 이전 관련된 건이 아마 8건 정도 또 최근에 이야기가 되면서 일부 이제 모멘텀들이 발생하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바이오 쪽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섹터는 어디 갈까요? 네, UAM 관련인데요. 뭐 이것도 아마 뉴스 플로에 따른 일부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가 이제 시범 사업 범위를 기존에는 수도권 중심이었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전국으로 이제 결국 확대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털리 좋아져서 움직였다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예산은 뭐 국토부와 함께 지역 시범 사업에 선정될 각 지자체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관련된 부분들이 기업들이 분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지난 3월 20일에 국토교통부가 상용화 관련된 그 지원 대상 기업 17곳을 선정을 했다 하고 48억 정도가 일단 먼저 지원해 나갔다고 합니다. 뭐 규모로 봐서는 이게 크다고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 초정밀 GPS 보정 신호 수신 개발 실증 사업이라든지 자율 공정 회피 장치라든지 국산 고효율 드론 모터 개발이나 드론 레저 스포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선 과제로 제안하면서 좀 적극적인 행보가 좀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네온테크나 베셀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UAM.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계속 가볼까요? 네, 히토류 쪽인데요. 히토류. 네, 과거에는 이제 아주 그냥 미중 사이에 뭐 대만을 놓고 뭐 약간 뭐 언쟁이 있거나 이러면은 다소 좀 갈등 때문에 뭐 히토류가 움직이고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뭔가 과거와 좀 달리 좀 적극적인 관련된 행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은 그 중국의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히토류인 네오디뮴 그리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를 추진한다. 이게 이제 기사화된 것 같은데요. 네오디뮴 자석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자석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영구 자석 중에 이제 두 번째로 강력한 자석인데 중국이 90% 이상, 일본이 10% 이하 정도로 알려집니다. 이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이 어디에 쓰이고 그다음에 사마륨 코발트 자석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여기를 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나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 세부 내용을 올해 안에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조금 이제 뭔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 자석은 모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데 전기차 외에도 발전기기,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무기 등의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글로벌 자석 공급망을 통제하면서 다소 이제 중국 정부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분위기고요. 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뭐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면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나선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과거에 2020년도에도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의존도를 높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미 한번 언급을 한 적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과연 어떤 주식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국내 업체들의 연구 자석 관련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모빌리티 분야라든지 발전 분야 업체들이 이러한 조치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티플렉스 등의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 테마가 움직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부 종목들은 이제 대체제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유니온이 이제 아까 상한가를 갔죠. 이게 이제 대체 소재인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유니온이 이제 좀 부각이 나타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 첨단 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부각이 된 현대 비엔지 스틸도 상한가를 갔고요.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 볼 수 있겠고 바나듐이 히토류 대체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 속에서 바냐둠? 네. 바냐둠? 예, 바나듐 바나듐. 예, 그게 이제 그와 관련된 추출 장치와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는 KC 코트렐 이 종목도 두각을 나타냈고 히토류 사업 진출 목적으로 네오디뮴 자석 분말 파우더 제조업체인 KCM 인더스트리 인수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세토피아도 시장에서 네. 부각을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니온은 일단 그 동양 OCI 예전에 그 계열사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모터의 자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터. 네. 모터를 혹시 이제 뜯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모터가 있잖아요. 그 안에 굉장히 그 자석이 강력한 자석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코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돌리는 데 있어서 그 전자기장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석이 굉장히 꼭 필요한. 근데 이제 미국은 그동안 이제 반도체로 중국을 어떻게든 이제 잡아보려고 반도체 이제 최첨단 반도체 만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일종의 대응 전략으로 여기서는 이제 차세도 어쨌든 이제 모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석 요걸 이제 아마 중국이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들이 CNBC 이런 데 예. 등에서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아유. 1대 100 우승자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가볼까요? 네. 네. 오늘은 리튬 관련 업체는 다소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밤에 미국 최대 리튬 생산 업체인 엘버말도 주가가 6%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엘버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낮추었고 목표 주가도 262달러에서 195달러로 25.6% 하향 조정했다고 들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배터리용 리튬인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해 11월 미터 톤당 9만 달러에서 최근 3만 3천 달러까지 빠졌다면서 리튬 가격 하락이 엘버말의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거라고 이제 의견을 했고요. 미국 리튬 업체 주가 약세 속에서 뭐 가파르게 오른 데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오늘 이제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외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판매 감소 때문에 뭐 등등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1년 반 전 수준인 톤당 20만 위안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지난 4일 상하이 비철금속 거래시장에서 탄산 리튬은 톤당 21만 9천 위안 이게 이제 4,19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이는 2021년 12월 수준으로 작년 평균 가격과 비교할 때 56.4% 거의 한 6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반토막이 더 났네요.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게 보입니다. 리튬 관련된 탄산 리튬 흐름인데요. 거의 60만 위안까지 갔던 게 지금 벌써 21만 위안, 22만 위안 정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중국 내 전기차용 배터리 누적 재고가 2018년도에는 13.6GWh였는데 19년도에는 23.2GWh 그리고 2020년도에는 19.8GWh 약간 주춤했지만 21년도에는 65.2GWh 2022년도에는 251GWh로 이 관련된 배터리 누적 재고가 계속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재고가 이렇게 많다고요? 예, 배터리- 지금 중국 내에서 전기차용 배터리가 배터리가 좀 없어도 못 파는 상황 아니었어요? 이게 뭐 LFP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은 아마 탄산 리튬 가격세가 하락세가 당분간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중국의 장시성 이춘시 쪽에 일부 리튬 기업 관계자가 있는데 이게 장시성의 이춘시라는 곳에서 리튬을 많이 하나 봐요. 관련된 탄산 리튬을. 근데 이제 여기에 관계자가 매일 톤당 1만 유안씩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춘시 내에 4대 리튬 기업 중에 절반이 생산 중단을 결정하면서 가격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감산에 돌입했다라고 이제 중국 현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톤당 25만 위안을 이춘시 업계 내에 다수 리튬 기업들의 BP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빠진 상태니까 감산에 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하락세가 좀 주춤해질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탄산 리튬 가격만 떨어지면 국내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을 이제 정제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탄산 네. 리튬 가져와 가지고 메탈을 이렇게 정제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공을 해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팔게 되는데 그게 가격이 괜찮으면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좋을 수 있잖아요. 이익은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은 수산화 리튬 가격인데요. 슬로우하게 빠지던 게 지금 3월 하순부터 갑자기 좀 빠지고 있죠. 급격하게 갑자기. 음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꺾이는 폭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꺾이기 시작해서 수산화 리튬도. 그러니까 이제 탄산 리튬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그래도 좀 천천히 슬로우하게 흐르던 이 수산화 리튬 가격도 3월 말 정도부터 급하게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약간 이게 약간의 있던 뭐 어떤 매출이라든지 관련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수산화 리튬에 대한 하락세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본 자료는 뭐 벤주리 스크랩이라는 플랫폼과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 관련 출처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수산화 리튬까지 빠지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뭐 하락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2차 전지는 또 굉장히 또 강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일부가 이제 좀 올랐는데 아까 엑포크로 뭐 그룹이라든지 뭐 일부 이제 첨보라든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SK IT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주가들이 이제 IT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SK IT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리막 관련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하락에 대해서 장중 코멘트를 내면서 배터리 섹터 주가 하락에 대한 오늘의 큰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IRA 이후에 호재들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펀더멘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리튬 가격도 일부 업체들의 공급 조절이 시작되면은 점진적인 안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IT 등의 일부 분리막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분리막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아주 비싼 프리미엄 광물이 아니라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PE나 PP로 원재료를 갖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많고 가격이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주로 스팟 공급 계약으로 해서 상당히 좀 이익률을 보전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네. 이번에 세부안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북미로 무조건 캐파를 가야 되는 환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는 못 가는 게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갈 수 있는 게 한국이나 일본 업체 일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이 부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OEM 자동차 회사들은 결국은 이 분리막 같은 경우도 장기 바인딩 공급 계약을 해야 되는 환경이고 그다음에 가격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SK IT 같은 분리막이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좀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내에 장비주 가운데 PNT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PNT. 네, 이제 장비주 가운데 절대 그 수주 잔고가 절대 금액으로서는 가장 큰 종목이죠. 아, PNT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PNT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신규 수주로 추가적인 증설과 운용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RCPS라는 걸 1,500억 정도 발행한 이슈가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RCPS는 상환 전환 우선주로 불리는 건데 만기에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선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금 조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RCPS 방식을 써서
1,500억 정도로 이제 자금을 조달했다 볼 수 있는데 시설 자금 1,000억을 쓰게 되면서 현재 캐파가 8,000억 정도 캐파 수준인데 이걸 이제 1조 5천억 캐파까지 추가 증설을 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 전극 업체 수는 굉장히 또 적기 때문에 전극 공정 업체 수가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의 공격적인 투자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부터 구미 4공장 절반 가동 때문에 매출액 기준 8천억 이상의 가동 중이지만 구미 4공장 전체 가동과 추가적인 구미 5공장 증설 그리고 중국 시안의 추가적인 캐파 확정이 필요한 자금이 아마 1,0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500억은 운용 자금으로 쓰일 걸로 보이는데 아마 롤트롤 전극 공정 장비의 특성상 리드 타임을 감안한다면 아마 운용 자금이 그 사이에 조금 견뎌야 되는 운용 자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부 장비 업체의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의 수요와 공급 시기의 괴리가 존재하는데 아마 이제 PNT의 공급 계약 체결 기준 작년 평균 계약 기간은 22개월로 좀 길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21년도에는 14개월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뭔가 갖다 주는 그게 14개월 정도에 갖다 주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22개월로 계약 기간이 굉장히 늘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운영 자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가 이번에 자금 조달 이후에 좀 쓰이지 않겠냐 보는 것 같고요. IRA 이후에 미국 내에서 공격적인 증설이 계속되면서 전국 공정업체들의 수는 타 공정업체들의 수 대비 적기 때문에 선제적인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이 나오면서 수주가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그에 대한 운용 자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미래에셋 쪽에서 나온 자료를 발췌해 봤는데요. 그 리드 타임이라는 게 내가 장비를 주문해서 장비가 도착해갖고 다시 운영까지 가는 시간이야?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거를 다시 납품까지 하는데 갖다 주는 데까지겠죠. 수주 계약을 한 다음에 네. 장비를 거기다 넣어주는 기간. 수주를 발주를 주면 이제 제작 기간이 리드 타임이라고 보통 용어로 쓰이거든요. PNT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네, 장비 회사. 장비를 만드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 A라는 회사에서 저 장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알겠습니다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 갖고 다시 납품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네, 리드 타임. 그걸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제 그게 2021년도에는 갖다 주는 데가 한 14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지금은 계약을 아까 좀 빠르게 서둘러서 한다 그랬잖아요. 네. 선제적인 공급 계약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극 공정업체 수가 작다. 그러니까 PNT가 그에 해당되겠죠. 숫자가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증설이 계속되다 보니까 미리 계약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럼 PNT 입장에서는 수주를 받아 놓은 게 쌓이는데 그걸 갖다 주게 되는 실질적으로 갖다 주게 되는 제작 그 시점이 굉장히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로 뜨게 되는 시점이 아마 좀 굉장히 늦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량은 굉장히 많이 느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로 잡히거나 뭔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은 그 갭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2021년도에는 14개월 정도 평균 걸렸다고 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22개월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공급 계약을 굉장히 서둘러서 미리 바인딩을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진을 아까 띄웠는데 잠깐 보시면은 PNT 수주잔고 전망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수주잔고가 이제 회색의 막대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급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본격적인 수주잔고가 상승되면서 아마 이제 매출 인식이 이제 23년 올해부터 약간의 매출 인식이 되는데 이쪽도 보시면은 리드 타임이 약 2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신규 수주도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은 PNT가 이제 한 1조 원 정도 이상으로 신규 수주가 올 것 같고, 네. 지속적인 우상이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실적으로 본다면 PE가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장비업체 평균보다는 좀 싸다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PNT의 주요 공급 계약 체결 고객사 추정입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최근에 이제 계약을 했던 그 추정치 고객사가 어디냐 이런 부분인데요. 요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PNT가 피어 내에서 어떤 정도이냐인데요. 지금 수주잔고 대비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시가총액이 이제 밑에이고요. 수주잔고가 위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보면 시가총액 대비 수주잔고 양인데 이게 굉장히 수주잔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누적으로 본다면 이게 수주잔고가 이제 파란색으로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OPM 마진율도 굉장히 높여 있죠. 파란색 점은 OPM 마진율입니다. 마진율. 네? 파란색 점이 OPM 마진율. 마진율? 예. 네. 장비를 팔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마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파란색 점이 높으면 마진이 높은 회사들이겠죠.
네. 이게 다 대부분 다 피어 그룹이거든요. 장비를 하는 그룹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저 파란색 점이 OP 마진이고, 네. 근데 22년 3쿼터 누적이라고 돼 있는 거는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마진율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 마진율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회사마다. 네. 네. 그리고 주황색 막대기는 전체 여기 이제 시가총액 대비 수주잔고 비율이에요. 시가총액 대비 수주 잔고의 비율.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총보다 수주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이제 수주가 많이 쌓인 회사들이 네. 이제 그 막대 그래프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시총이 낮은 회사들이, 높은 회사들이? 뭐 시총은 높은데 그와 비교해서 또 수주가 많으면 높게 형성될 거고요. 네. 시총이 높은데 뭐 예를 들어서 수주잔고 작으면 낮게 형성되어 있겠죠. 막대 그래프가. 그러니까 PNT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경쟁 그룹 내에서 수주 잔고 대비, 그러니까 내가 저 계약 받은 그 잔고 대비 시가총액은 좀 낮은 편이다. 반면에 마진은 좀 높은 편이니까 어쨌든 이익은 조금 더 나고, 그리고 우리 저 회사의 주가는 아직은 좀 저렴한 편이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그런 그래프군요. 네, 막대로 보면 왼쪽 축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1이라는 게 1배라는 게 보이시는데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고 수주잔고가 1,000이면 1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막대 그래프는. 근데 1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가총액보다 수주가 더 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수주가 1,000억이면 1이 되겠죠. 예를 들면.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왼쪽 바를 보시면 1배 이렇게 된 기준이 이제 이게 점선으로 보입니다. 1로 보이는 게 1보다 높은 게 어디죠? PNT, TSI, 그다음에 M 플러스 이런 세 종목만 시가총액 대비 수주가 많은 회사들이에요. 1보다 많은 거니까. 그래프에 표시된 거로는 네. 수주잔고 시가총액 요게 이제 R로 돼 있으니까 요게 아마 오른쪽 지표를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아닙니다. 왼쪽일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1보다 지금 여기 표시되는 1보다 높은 게 시총이 1,000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수주가 1,000억 이상이면 1보다 높은 거죠.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 5,000억인데 수주 잔고가 5,000억이면 1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근데 1보다 낮은 거는 시가총액 대비 수주가 이제 작은 거죠. 500억인데 뭐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수주가 500억도 안 되면 1보다 낮게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높은 회사들이 전체 시총 대비 수주 잔고가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니까 네. 수주 잔고가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1보다 높은 게 PNT나 지금 M 플러스나 뭐 TSI 정도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시총 대비로도 엄청 수주 잔고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파란색 점선은 대부분 다 이제 점은 이제 마진율을 나타내는 거, 영업이익 마진율을. 네. 그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0%가 나와 있죠. 그것보다 높으면 마진율이 이제 플러스,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돼 있는 거고요. 0%보다 낮으면 이제 적자라는 거예요. 네, 마진율이. 그 R하고 L이 좀 오타였던 모양이네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예, 그 그래프가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심플하게만 생각하면 네, 노란색 막대기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아마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이만큼 많으면 당연히 그 시총도 높아져야 될 텐데 그만큼 안 높아졌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노란색 막대기 그 막대기는 그 의미인 것 같고, 파란색 점은 마진율이라니까 마진율이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네, 그죠? 네, 예, 그렇죠. 이익을 많이 남기는 네, 회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은 중간쯤 위가 이제 0이고 아래쪽은 네, 위로 네. 30% 아래로 마이너스 30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0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0 마진을 나는 회사들인 거죠.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인 네네. 거고 그 점선의 위로 이렇게 파란색이 점이 찍혀 있으면 OPM 마진율이 이익률이 0%보다 높은 네. 플러스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왼쪽이 잘못 표기된 걸로 네,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파란색 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노란색 막대기는 조금 낮은 게 아마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PR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은 좀 낮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유, 이 그래프 때문에 한참 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PNT를 뭐 내일 사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다른 여타 종목들 가운데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근데 거고요. 이 수주잔고 대비 시가총액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은 어차피 장기 업체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레버리지 효과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든 저쪽 장비든 그러니까 매출이 적었을 때는 뭐 적자 나오든지 영업이익률이 적고 근데 작년도에 매출이 적은 기업들이 많아서 아까 3분기까지 해서 그 통계 자료는 영업이익률 통계 자료는 좀 올해 만약에 매출이 급등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나오는 거고 그래서 네네네. 그 영업이익률 통계 자료는 좀 참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가총액 그 수주 잔고 대비 시가총액 그거는 좀 유념해서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그냥 초코파이 매일 같이 만들어서 매일 판매하는 요런 매일 생산한 요런 데가 아니고 장비 회사는 뭔가 수주 들어오면 그거 이제 납품할 때 반짝 매출이 확 올랐다가 또 없을 때는 고정비는 계속 나가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뭐 이익률 줄어들고 이런 이제 그림이 좀 나오겠군요. 예, 어떤 장비 회사든 똑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회사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이클이 아주 변동성이 민감한. 큽니다. 예,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미친 듯이 좋은 실적이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 발주가 당연히 뜸하겠죠. 몇 년간은 그때는 완전히 이제 또 쉬어가는 뭐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터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엔터 어떻게 네, 됐습니까? 오늘 뭐 특이 사항으로는 먼저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요. 자, BTS의 지민 빌보드 핫100 1위를 찍었습니다. 빌보드 지민? 핫100에 지민 씨가 지민 씨가 어디라고요? BTS. 아 BTS 지민. 예, 네네. 아 BTS 지민 씨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Like Crazy라는 그 아마 곡인 것 같은데요. 네. 예, 빌보드 핫100 탑10에 이제 차트에서 이제 1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정상이니까 이거 입장에서는 뭐 K-팝 솔로 가수 사상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그뿐만 아니라 이 다음 사진은 뭐냐면 이게 세 번째 정도 보이죠? Like Crazy 지민해서 세 번째, 3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그 영국의 비기스트 차트입니다. 그 오피셜 빅 탑 40, 그 차트 프롬 글로벌 4 어쩌고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그 영국의 차트에서 1위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 쉬런이 이제 1위거든요. 쉬런. 예, 1위고요. 예, 그 한국 솔로 가수 중에 역대급으로 이제 뭐 영국 차트에서도 이제 역대 최대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빌보드 이제 1위에 따라서 그 영국까지 탑 순위에서 이제 3위까지 기록하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이제 BTS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니까 하이브가 오늘 이제 급등을 한 거죠. 네, BTS 역시 뭐 파워가 안 죽었구나 이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조금 이제 형성이 되면서 하이브뿐만 아니라 뭐 SM이라든지 YG엔터, JYP도 오늘 이제 플러스권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됐다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BTS가 이제 개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참 개별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민 씨가 참 대단합니다. 네, 이 미친 듯이라는 뜻이겠죠, Like Crazy. 아닐까요? 이것도 제가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조심스럽네. 여튼 전 세계 차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방탄소년단 지민 씨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원전 관련된 네, 또 소식이 있습니다. 있었군요. 네. 이게 뭐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요. 이게 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뭐라고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형 원전의 독자 기술 수출 가능성 여부를 두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 수력 원자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반려된 내용으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으면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어제 제기된 거죠. 어제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가 어제 빠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은 한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으나 에너지부가 지난 1월 19일 날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아마 이게 답신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라는 게 이제 그 미국 법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제출을 해야 한다고 신고를 반려했다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답변서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수출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면서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는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가
다시 이제 반등을 줬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한국 수력 원자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특별한 장애가 없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수원도 해명 자료를 통해서 미국 에너지부는 자국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절차상 수출 통제 신고가 미국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의견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거지면서 어제 빠졌던 원전 관련주가 오늘은 리바운딩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리바운드가 좀 나왔고요. 야, 근데 이거는 좀 미국과 꽤 오래 다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예. 사실 원전 관련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 웨스팅하우스하고 많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딴지를 걸 수도 있다는 분위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오늘 뭐 대형 기술주도 약세를 보였고 거기에 따라 국내에도 반도체주나 인터넷, IT 대표주들이 오늘 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이제 어제 미국 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도 하락을 보였고 그 외에도 뭐 알파벳이나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뭐 테슬라 등등 넷플릭스도 이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이제 연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3월에 ADP 민간 고용 관련된 지표인데요.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ADP 민간 고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예상이 원래 2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나왔었는데요. 발표는 14만 5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 지표가 발표됐는데 제조업에서 3만 명이 감소했다. 이게 보이고요. 거기 보면 매뉴팩처링에서 마이너스 3만이 보이시죠? 요 표에서. 중간 바로 위에 있습니다. 3만 명 감소했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그다음 비즈니스 서비스 이 컨설팅 부분인데 이쪽에서 4만 6천 명 정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겁니다. 거기에다가 임금 상승률이 이제 둔화 속도도 빨라졌는데 재직자의 임금이 7.2% 정도 플러스해서 전년비 6.9%로 줄어들었고요. 이직자 같은 경우도 임금이 14.4% 플러스해서 14.2%로 둔화되면서 1년 내에 가장 낮은 임금 상승률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도 둔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최근에 전까지는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은 그간의 인플레 지표를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배드 이즈 굿으로 이제 시장에서 증시가 해석해 왔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오히려 우려하면서 배드 이즈 배드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고요. 네. 다음 사진 보이시면 ADP 민간 고용 추이를 나타내는 그 빨간색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민간 고용이 이제 작년 22년 초에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떻게 되죠? 뒤로 물어서면서 살짝 꺾이고 23년 1월 달에 확 꺾였죠. 그러다가 2월 달에 다소 좀 회복이 되려고 보이는데 이제 3월 달에 다시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다음 사진 보시면 ISM 비제조업 지수인데요. 이것도 네. 보면 거의 2020년 코로나 때 확 빠진 거 이후로도 거의 바닥권까지 다 빠졌습니다.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이제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지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고용 관련된 지표와 관련해서 조금 본다면은 부문별로 좀 따져보면 고임금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 금융이라든지 전문직 이쪽의 종사자들의 감소폭이 제일 컸다는 겁니다. 네. 이 금융사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5만 1,000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가 4만 6천 명 정도니까 다소 좀 고연봉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워낙 많이 높게 받아놔서 아마 저축해 놓은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소비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히려 여가나 숙박업 고용 이게 이제 9만 8천 명이나 증가했다고 이번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분에서 여가나 레저, 숙박업 이쪽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사람 많이 뽑고 있다. 그래서 이쪽은 또 수요가 견조하니까 이게 이제 뭐 마치 뭐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뭐 심하게 올 거야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 지표로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하여튼 배드 이즈 굿이었다가 배드 이즈 배드가 되고 참 알 수 없는 이 시장의 네. 메시지를 어떻게 다 이걸 이해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경계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AI? 네, 왜요? 우리가 이제 뭐 챗GPT 등을 포함한 아주 열광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경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기술 기업들은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고 이제 인공지능 AI가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C3 AI라든지 그다음에 태국 보안 회사 가드포스 AI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업인 빅베어 AI 홀딩스 그리고 대화지능회사인 사운드하운드 AI 등의 AI 관련 주식들이 이틀 연속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다는 것도 이제 이러한 것을 방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3 AI 주가는 또 이제 회계 문제 지적 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급락의 요인도 됐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약간 경계라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더군다나 캐나다 AI 챗봇인 챗GPT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앞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가 이 조사를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개인정보보호기관인 프라이버시위원회가 성명을 통해서 챗GPT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 공개했다는 어떤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개발사인 오픈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캐나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탈리아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등을 이유로 챗GPT 접속을 아예 잠정 차단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탈리아가요? 네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가면서 다소 좀 챗GPT를 겨냥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련된 테마주가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규제한다고 이게 뭐 규제가 잘 될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 새로운 이 신기술을 뭐 좀 더 옳은 방향으로 뭐 이렇게 잡으려고는 뭐 노력은 뭐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아마 이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일단 AI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하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섹터는요. 네, 뭐 은행주인데요. 은행주는 뭐 개인 고객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섹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주 관련된 부분들도 다소 좀 약세로 보이는 상황인데 뭐 사진부터 보시죠. 현대자증권의 리포트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이제 현대자증권이 커버를 하는 은행 업종 중에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이렇게 6개사를 현대자증권에서 은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이 6개사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5조 4천억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다소 조금 하회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이나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뭐 하나, 우리 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빠지는 쪽으로 보이는 거죠. 컨센서스 대비 추정치가 빠지는 겁니다. 시장에 예상하는 이익보다 빠지는 거예요. 1분기 실적이. 네. 그래서 약간 실적이 다소 좀 주춤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가계 대출이 역성장을 보인다는 점을 이제 주목을 하면서 원화 대출 증감률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개 그 은행주들이 원화 대출 관련된 증감률 추정인데요. 네. 다소 좀 계속적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가 처지고 있죠. 증감률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 이런 것들이 증감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은행들의 6개 은행들의 대손 비용률 추준인데 이 대손 비용률이라는 것은 은행의 부실 관리 역량을 반영한 지표로 보이는 거고요. 이 비율을 낮게 유지할수록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판단인데 최근 보시면은 지난 4분기에 많이 튀어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전성이 작아서 좀 이제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를 나타내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시중은행의 주가는 PBR 밸류에이션 0.3배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빠지긴 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결국은 조금은 주가를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은행들 그리고 다음 섹터까지 볼까요? 네, 간단하게 마지막 섹터입니다. 네. 메타 이제 주식회사 메타, 그러니까 뭐 미국의 메타라는 회사가 그 메타버스에서 이 인공지능 AI 사업으로 사업을 변환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제 주가가 빠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명까지 바꾸고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막대를 투자했던 뭐 저크버크 관련된 메타 CEO가 인공지능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게 좀 약간 불길합니다. 이게 메타버스에 집중했다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바꾸고 이번에 인공지능에 올인한다고요?
예, 갑자기 이제 메타버스에 하다가 이제 사람 자르고 안 되겠다 사업 접고 다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몰두한다 이런 이야기가 외신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크 저커버그 이제 최고 경영자가 지난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인공지능 AI를 28번이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는 단 7번 정도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무게 중심을 이제 메타버스에서 AI로 무게 중심을 이동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자체 개발한 생성 AI를 올해 12월까지 상업화하겠다 이게 전해지니까 이제 뭐 이게 구체적인 게 안 나왔지만 다소 좀 이제 그래서 메타버스 쪽이 빠지긴 했는데 AI도 약간 좀 우려스러운 거죠. 뭔가 이제 헛짚고 막 이런 게 보이니까 네. 또 좀 이게 될까 이렇게 모습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진짜 얘기가 쏙 들어갔네요, 그죠? 그렇죠. 메타버스 작년인가 왜 한참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이었나요? 예.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게임 관련 게임주 뭐 무슨 메타버스 무슨 하드웨어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21년 11월 달에 나스닥 고점을 만들었고 네. 우리나라 또 코스닥도 그때 또 고점을 만들었죠. 메타버스 뭐 참 뭐라고? 근데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셋이 있잖아요. 하드웨어가 네네네네. 거기에 뭐 좀 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긴 한데 그럼 메타버스도 심었으면 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런 일이 참 많군요 이 주식시장에. 요렇게 막 뭐가 떴다가 지고 저는 이제 그 구력 자체가 좀 짧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성장성의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거는 좋은데 그 바로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타나고 뭐 컴투버스 만든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서 또 주가는 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뭐 꿈이 많았습니다 그쪽에 그죠? 코로나 되고 이제는 완전히 다 사람들은 이런 공간에 안 모인다. 다 집에서 그냥 이거 마운트 쓰고 그냥 저 회의도 하고 회사 일도 다 하고. 네, 그렇죠. 이제 뭐 회사 사무실 필요가 없다. 참 뭐 코로나 끝나도 이제 사무실 다시 안 갈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던 게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일부 금융사들도 메타버스 지점도 만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 뭡니까 무슨 뭐였죠? 그 로블록스인가 그런 데서 막 또 뭐 공연하고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박근영 부장님은 내일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